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윤영선 전 관세청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요. 또 바람이 불어서 오기 어려웠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천군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중요하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님, 방한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서울에서 아침에 내려오셨습니다. 우선 이 두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한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십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지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은상 팀장하고 저는 친구 사이라서 친구 따라서 사천까지 왔습니다. 제가 전임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또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인지상정이고 또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 보면 각 가정의 문제이긴 하죠. 자기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나빴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2014년 우리나라 고용 노동 정책을 이제 위반하고 또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더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이제 올해 2015년 들어와서 보니까 상대상으로 청년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문제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그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정부에서 고용정책, 특별히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이제 국가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정부 대기업 서울 전문직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어쨌든 하여간 그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이라는 게 아주 크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사정에 맞게 지금 노대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에 맞게 이제 작지만 강한 사업장이라든지 또 특화된 어떤 요새 말하면 사람들이 좀 끌어들이는 그런 관광 문화 이런 쪽 상품도 좋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서울로 올려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인재들이 여기만 계속 있는 게 서천군의 발전은 아니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일자리 문제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보시면 됩니다. 서천군에서 졸업한 친구가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취업하는 게 서천군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서천군에 인재가 없더라도 사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서울에서 인재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생각하시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서천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천군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서천군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잘 되면 또 서천군에서 밖으로 나갔던 친구들이 고령 서천으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이제 우리가 고령 서천 미래포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이룰 것인가 전략을 짜고 정책을 하실 때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옵션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뭐 중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때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정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정부에서 2013년에 그 새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실업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하고 또 조기 퇴직한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가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 몇 개월을 공무원들하고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키만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도 크되 사람이 건강하기도 하고 든든한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바로 성장과 그리고 고용 그리고 복지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선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느냐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용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고용률이 70% 이하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이 같이 가야지 그것이 선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사람들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게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을 저렇게 짰던 것이죠. 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OECD 국가, 회원 국가이긴 하지만 OECD 회원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 초에 OECD에 가입했는데요. 가입은 했는데 아직 우리보다 당연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OECD 그 선진국들하고 우리가 경쟁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특별히 제일 안 된 부분이 일자리 문제, 고용률 문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청년 고용률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노란 선하고 파란 선하고 이렇게 보시면 19세, 24세 또 우리 여성들도 여성 고용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많이 젊은 층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 취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시간선택지 일자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가정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플렉서블한 유연한 시간선택지 일자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요 시간선택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혼 여성들이 자기가 이제 파타임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이 과거에 일을 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또 의료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통번역 전문직을 하는 분들 또 교사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지역의 그 업체 이제 산업체들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제조업이지만 이 하지 공정의 끝에는
그렇게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기계를 돌리고 이런 것보다도 포장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은 풀타임으로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산업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업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부들을 파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오후에 한 몇 시간 이렇게 와서 일하게 하시면은 그 본인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그 제조업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일을 잘하거든요. 제가 현장에 방문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또 산업이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특화가 돼야지 또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뭐 고용정책을 정부가 하긴 하지만 정부가 뭐 일자리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 일자리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취로사업이 이런 거 사실 기업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근로 조건들이 너무 좋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독을 하고 또 이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일정 조건에 근로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시간선택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이 반드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인력이 거기 가서 취업을 하고 또 정부는 그 산업과 일자리가 일꾼들이 만나서 일을 할 때 취업을 하고 일을 해갈 때 거기에 뭐 우리 근로자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또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정책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뒤에서 섬세하게 또 지역 산업에 맞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가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더 밑으로 지금 제가 말씀 청년 여러 가지 관련된 통계들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시고 더 밑으로 위로 가십시오. 위로 청년 인구 비중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09년 보시면 이 청년 인구 부분인데요.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워낙 이제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나온 그 고학력 인력은 많은데 산업에서는 사실 전부 고학력만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의 인력 수요와 공급이 엄청나게 맞지 않는 것이 이제 청년층입니다. 우리 청년층은 대부분이 지금 고등학교를 나오면 거의 80%가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대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대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지역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거기에 있는 산업들이 전부 대학 대졸자 청년 인력들을 필요로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아까 방금 전에 오전에 가서 그 보령에서 어떤 이제 어느 학생이 자기는 상고 나와서 문과 이제 관리직으로 가고 싶은데 생산직 일자리만 원서가 들어오고 관리직은 안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보면 현실이지. 근데 사실은 기업 산업에서는 생산직이 필요한 인력은 예를 들어서 60이고 문과 그 관리직은 한 4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나오는 인력 공급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60%가 문과 그다음에 관리직을 원하고 40% 생산직 이게 미스매치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그다음에 학력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그 기업이나 산업들 보시면은 사실은 뭐 고등학교만 나와서 거기서 일 배우고 또 특성화하거나 마이스터 교회에서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어느 정도 자격증을 딴 다음에 가서 일하고 얼마든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는 80%가 대졸이에요.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 구성은 사실은 뭐 한 20, 30% 정도의
고등 교육을 받은 대졸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고졸에다가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과 교육훈련기관의 수요 공급 간에 엄청난 미스매치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거의 10몇 년을 그렇게 문제가 쌓여왔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 청년층 인구가 보시면은 한 해 1227만 명까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2050년은 500만 명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측면에서는 이 갈수록 청년들의 인구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본인들에는 1, 2년 시간의 문제지 2050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실제로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우리 청년들한테는 단 6개월, 1년이 상당히 정말 답답하고 긴장된 시간이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밑으로 가시면은 그런 고령 인구들은 갈수록 늘어가는 그런 반대로 고령 인구들 늘어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내려가시면은 그래서 2014년에 특별히 이제 고용 정책 중에서도 정부는 청년 고용 정책을 제1의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2014년 2월에 그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제1순위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를 드렸고 그건 다 언론에서 다 이제 공부가 됐지만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일학습 병행 또 공급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 또 중소 수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좀 양질 일자리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하는 것, 또 규제개혁 투명 고용 기업 지원, 이렇게 기업 지원,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공급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는 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지원 정책들을 하도록 짰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전략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가지 전략이 다 어떻게 하면 수요와 공급 간의 큰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인지 그렇게 가지고 제한된 기회지만 어떻게 하면 전체 전국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에 좋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지역의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하면 지자체가 좀 인볼브하게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제가 가져온 하나의 비디오가 있는데 이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근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또 기업 차원에서는 좋은 인재들이 부족하다. 안 온다. 뭐 3D 자기를 안 온다. 뭐 임금이 낮다고 안 온다. 뭐 조건이 안 좋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은 뭐 자합이 없어서 그러고 저쪽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결국은 정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미스매치를 해소할 거냐 그런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서천 그 지역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큰 틀에서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서천 지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정부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나올 것이냐 또 우리 이제 분당대학교에서 와 계십니다만은 지역의 대학이 어떻게 하면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인력의 수요 공급, 그 지역의 산업계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의 비용을 어떻게 하면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요, 특별히 사회정책은 옛날에는 정부에서 다 했거든요. 정부에서 다 전달책임을 하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프로젝트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큰 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지역산업 맞춤형 큰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펀드는 각 지역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제안한 청년 일자리 대책 뭐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국의 그 지역 일자리 대상 제도를 운영을 했더니 전국의 200몇 개 지자체장들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그 상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일자리를 지난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저희 대상을 줍니다. 그러면 대통령상서부터 해가지고 쭉 국무총리상, 뭐 장관상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의 그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 펀딩을 하고 지역에서 각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정부는 펀드를 대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창립을 해서 미래 포럼에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여기서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럼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지역의 대학, 교육기관 그리고 지자체 그러니까 같이 언론사하고 학교들이 같이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시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014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중점 추진 전략들은 이 여기 있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1이 직업 교육훈련 혁신 공연인데요. 이거는 지역 산업 맞춤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지역의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스매치가 없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선취업 후학상 그리고 맞춤형 훈련 체계, 지역 산업 공동 인력 수요 조사, 그 다음에 인력 개발 협의체 육성, SC라고 그러죠. 지역 인력 개발 협의체 육성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두 번째가 이제 능력 중심 취업 인사하는 역사, 이건 중앙정부 차원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중소기업 여건 조사. 왜냐하면 중소기업 여건이 열악하면은 우리 청년들로 가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눈높이를 낮추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근무 여건을 조금 더 낮게 하자.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도망 나오지 않을 정도 그거보다 더 좋게 그래서 조금 더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고 또 복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군적인 특화 면제들 그런 것들을 터졌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을 뽑고 싶어도 군대 가보니까 그 기업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군 면제 특화변 산업 특화변이죠. 그걸로 해서 계속 기술을 쌓아가면 나중에 군 면제도 받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 이제 요새는 뭐 대학들이 야간 대학, 뭐 주말 대학 많기 때문에 진학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산업계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뭐 마이스터거나 특사하고 나와가지고 산업계에서 자기 기술을 익히고 대학에 진학하면은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지금 학자들 같은 거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0%까지 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 선정하는 그 맞춤형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일학습 경영제 기업들은 전부 강소기업들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근무 조건도 괜찮고 또 거기엔 그런 4대 보험은 뭐 당연히 돼야 되고 이게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학습 경영제 회원사로 들어온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강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꼭 대학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 가봤자 뭐 70%가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런 산업계로 가서 일을 익히고 자기 전문 분야에 자기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 대학 가라 이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능력중심사의 일학습 병행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시면은 또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의 그 청년 일자리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을 했고 또 거기에 맞는 인재, 융합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해외에도 괜찮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K무브 클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해외에 이제 진검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 K무브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것이 바로 2014년 청년 고용 종합대책.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마 고용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고요. 지자체에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프로젝트 전국에 이제 할 때 거기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쭉 내려가십시오. 이라크 변현재, 그 다음에 이라크 변현재, 이건 비디오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라크 변현재 참여한 특색 기업들, 여기 오른쪽에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 김영모 빵집, 김영모 씨입니다. 대한민국 명장 아니시죠? 명장 이분이 직접 제과 제빵 직업 이라크 병행제 학교를 운영을 하세요. 그럼 정부에서 그 기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영모 명장은 이거 양득이죠. 뭐. 자기가 학교도 운영하고 좋은 아이들도 받아서 제과 제빵 기술사도 만들고 아이들은 또 거기서 배우고 나오면 거의 100% 취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친구들이 또 나중에 다 대부분 다 국제기능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뭐 상들을 받고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또 대학에 진학을 해요. 지난해 국제 월드 기능올림픽 가서 꽃꽂이로 우승한 친구가 경희대학교, 원래는 고등학교 나오는데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무조건 대학 가서 스펙 쌓고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 훨씬 기회가 더 많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길을 가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스위스, 독일, 도제식 지역교육을 운영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그래서 이런 해박식도 했고 밑에 내려가시면 더 내려가십시오. 위로 가시면 실제로 이제 여기 인천, 광주, 대구, 경기, 전남, 경남, 충청은 없네요. 스위스 도제식 지역교육 시범학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폴리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에 지금 폴리텍 있나요? 홍성에 있습니다. 조금 멀긴 하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정부도 폴리텍은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좀 낙후된 곳이나 떨어진 곳에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 고등학교 나와서 폴리텍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폴리텍은 지금 취업률이 한 80% 돼요. 폴리텍. 전국에 폴리텍이 40몇 군데 됩니다. 거기는 일단 등록금도 면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력 양성은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디오 하나 보고요. 제가 시간상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비디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협업, 지역산업혁명 이거 한번 보시죠.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 나와요? 또 폴더가 뭐가 적었네요. 아닙니다. 밑으로 가시죠, 그러면. 이 지역사회 맞춤 인력 양성 체계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가시면은, 요것도 안 나오겠네요. 서산시의 경우, 산학협력 사례인데, 밑으로 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시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중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시면은
또 대학에 직접 청년고용센터를 설립을 해서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시면은 또 직업체험 강소기업 탐방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그 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제가 저는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홍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이거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예,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장관님 귀한 말씀하셨는데 몇 사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일괄에 답변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대래 장관님과 방한남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서천 고령 미래프롬 노대래 장관님, 방한 장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대래 장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 꾸준하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천 같은 경우가 이제 생태도시 또는 어메니티였다가 이게 또 기업 투자 유치 또는 행복한 국민, 희망찬 국민, 서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서천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 국민의 토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한남 장관님께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충남 조선공업고등학교에서 그 특성화고등학교로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었는데 지금 저희 그 서천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학 문제인데 폴리텍 대학 문제라도 좀 해결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다. 지금 40개 말씀하셨는데 이 폴리텍 대학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그 서천 지역에 폴리텍 대학을 생태라든지 또는 기타 기업 유치, 투자 유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맞는 대학을 만들어 주신다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서천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저 군장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나돌인데 전 노대래 전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과 국제산업공단 배후 도시로 부안, 김제, 군산, 서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생 방안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로 서천 장항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질문하셨죠? 또 다르신 분 한 몇 분만 질문 같이 받겠습니다. 그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군장대학교 재학 중인 성준영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률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다음은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장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경호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지금 한국은행이 3.4%에다 3.1%로 낮아졌는데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청년 취업의 시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있으면 예.
우리 선생님, 마이크 갖다 주시게요. 지금 노장관님이나 노장관님께서 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의 방향이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지역 특색 있는 군정 실체 또 중앙 정책 이런 것이 조화가 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서천군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일자리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업인 관계에 대해서 일자리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특수작목을 한다든가 버섯, 하우스 뭐 이렇게 축산 이런 데 하면은 사실상 현재 젊은 영농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돌아다니면서 손에 꽂아도 35세 미만이 영농을 참여해서 하는 그런 연령층에 있는 청년이 100여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군이 농이 만여 40헥타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거의가 농업 인구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특수작목을 한다든가 이런 데 하면은 다문화 가족 소위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 한국 농업의 기술을 배우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은 영원한 우리 국민의 식량 공급지고 또 건강을 지켜주는 이런 농업지역인데 이러한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젊은 농업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장관님들께서 말씀하신 청년 농업 비율 앞으로 2050년도 가면 뭐 반절부터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고용농업 지원을 하시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농어촌에 있는 청년 영농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야 되겠다. 사실 군에서는 거의 지원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가 정책에 더 반영을 해서 해주시도록 이런 바람이고요. 또 지금은 농업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새 소위 일본에서 앞서서 한 6차 산업으로 해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이런 복합 영농 기반을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대는 30대에서 1억 대를 소득 올리는 영농 청년이 우리 국내에 한 1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천 지역은 지금 고용노동에서 딴 데를 그렇게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코앞에 있는 것은 영농 문제가 좀 다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좀 해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노대리 장관님께서 일괄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내주시죠. 글쎄 뭐 저희 분야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충남 조선공고등학교 질문하실 때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이 문제를 하셨습니다. 사실 정책이란 것은 처음에 생성에서부터 나중에 폐기까지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하드웨어 국립생태원 이런 것은 일단 짓는 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정책은 앞으로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정책은 괜히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비용 소모적인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다가
파이낸싱이 안 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낭비여서 이제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면 그 다음부터 운영 단계로 가는 겁니다. 하드웨어 구축까지만 되면 그래도 정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업 중에서 아주 소모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사업인데 거기에 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정책이 결정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목적을 확실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필요한 정책은 이 다음 세대에 가도 꼭 필요한 걸 그런 사업으로 이게 정책이 이끌어져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폐기하는 것도 쉽게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런 미래 포럼에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는 걱정이 포럼을 해놓고 그걸 깊이 있게 논의도 안 하고 그럴까 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또 분당대학 2학년 학생, 여학생 같은데 새망 개발하니까 부안, 김제, 서천 다 활성화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서천하고 장항, 서천하고 군산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라는 건 사실은 국경이 없듯이 이 강이 경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강을 둘러싸고 이 양안 지역, 강의 양쪽, 양안 간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서로 발전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풀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국경도 없어지는데 무슨 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이게 양쪽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가격 격차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양안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공장이 먼저 들어선 데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택이, 거주지가 들어선 데가 더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모든 소비는 거주지에서 일어나요. 공장에 데는 가서 생산만 하고 매여만 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법인세는 또 공장 소재지가 아니고 법인 소재지에서 내거든요. 공장 소재지는 별 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지에서 쓰면서 소비하면서 떨어지면서 거기서 벌어먹는 사람의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장만 유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주택을 유치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깊이 생각을. 이건 당연히 제가 분장대 2학년 학생이니까 아직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니까 왜 질문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다리를 안 놔주면은 서로 떨어져 있죠. 제가 중학교 때는 나룻배 타고 군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국뚝이라도 있지만 앞으로 하국뚝 하나 가지고 안 되더라도 필력이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면 오히려 두 군데가 가까워지면서 이 생활 수준이 또 비슷하게 되고 소득이 완전하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그걸 책임지는 문제지, 그걸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명, 7명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래도 안정되니까. 저는 공직을 35년을 하다 보니까 아직 공직이 진일받고 하고 나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무래도 이 직장으로서는 공무원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공직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러지만 어떤 이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은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그거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정부에서 공직을 늘리는 그 이유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국가 재정이 지금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답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공직을 늘려서 하는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직이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세컨 베스트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그건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을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한지 이렇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 아까 고용률가 질문하셨는데 사실 3.4%에서 3.1%, 뭐 지금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최근에 성장률을 발표하는 거 할 때마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다. 지금 사실 지금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대책을 다 쏟아놓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노령화, 소비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소비를 재정으로 해서 소비를 다 일으켜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하려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만 재정 수입이 또 있어야 돼요. 세금이 또 안 거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런 때 일본의 경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20년 전, 그러니까 1990년, 91년 이때 일본의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계속 부동산가가 하락하고 계속 축소 지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는 또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정부의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국채 발행을 사는 사람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채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상황은 일본의 20년 전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을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후배들 정책하는 걸 보면은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 비전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느냐, 말은 그렇게 하자면 저도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하여튼 고용률이 사실 옛날에 1% 성장하면은 제가 사무관 때는 한 15만 명이 고용이 됐어요. 경제성이 1% 하면은. 그러다가 제가 국장 할 때쯤 하니까 7만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용률이 취업계수가 한 5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장을 해도, 수출을 해도 그 휴대폰 같은 경우 우리가 부품 80%가 해외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 80%는 다 중국인에서 부품으로 해서 다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낙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수출에 소용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출 안 하면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불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게 계속 경제는 굴러가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고용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계속 기술이 집약이 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 집약적인 사람이 자본 또는 기술 집약적인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그런 효과가 우리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한 회장님께서 젊은 농업 말씀하시는 굉장히 지금 정부도 농림부 계획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 뭐 벤처 농업, 농업에 뭐 미래가 있다 해가지고 농림부 계획 보면 뭐 아주 멋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농업도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면은 물이 지금 세계 물 포럼도 어젠가 그전에 했지만 물 많이 쓰는 농업은 경쟁력이 앞으로 없게 됩니다. 물이 더 비싸요. 물이 뭐 술보다 더 비싸다 뭐 없겠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 많이 쓰는 농업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똑같은 쌀 한 가마를 만드는데 물을 얼마나 쓰느냐, 5바가지 쓰느냐, 3바가지 쓰느냐, 이게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업도
지금 농업 연구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분하고 밖에 온도하고 햇빛하고 이런 거를 다 센서로 해서 다 측정을 해서 이 물 요만큼만 주시고 물을 전략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농업이 이제 하나의 그냥 손으로 바꾸는 농업이 아니고 농업 공장이죠. 공장에서 수분, 햇빛, 농도 다 조절해서 이렇게 원료를 수입하는 이런 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마 회장님 말씀에 다 옳은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농업 부분에서도 젊은 사람을 많이 필요를 안 하더라고요. 또. 일자리가 거기서 많이 줄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돈 한 섬지기 쓰려면 사람이 인건비 어떻게 되더라고 이게 확 줄어버렸어요. 지금은 기계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아주 대변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에 서천에 이런 새로운 산업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자꾸 개발하는 게 아까도 고령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령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메카예요. 우리나라. 그럼 거기에 이 카본을 포집해서 이산화탄을 포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이쪽으로 가져오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천군도 그런 것들을 좀 군전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뭐 교수님들이 하면은 뭐 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이 특화산업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미래 포럼에서 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제가 뭐 이 매크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뭐든 질문하고 답은 다 하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들 방한함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못 들으셨어요. 질문 들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폴리텍 저 정부에서 이제 폴리텍 대학이 이미 전국에 뭐 40몇 군데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수요가 없는 곳에 세운 그런 옛날 저기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뭐 절간처럼 이런 데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누가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에 이제 폴리텍 대학은 앞으로는 반드시 입지, 산업 입지 근처에,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건축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인데 서천군에 폴리텍 대학이 왜 홍성에 있는데 서천군에 있어야 되냐 이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국에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천군에는 앞으로 미래 뭐 무슨 프로젝트가 크게 들어온다는데 거기 인력이 지금 홍성에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서천군 하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수요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충분히 돼야지 정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그런데 생각을 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이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열악한 곳에서 보다 발전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 대안이 필요한데 이 대안을 바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해보시라고. 성실중학교가 지금 있는데 전에 군수님께서도 우리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지금도 폴리텍 대학 이런 것이 뭐 지역 여건이 나빠가지고 안 된다기보다는 이 여건 안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또한 일터를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정부에서 다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그런 걸 이제 정부 고민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좀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덧붙이면은 저희 그 서천 지역이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오늘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그 포럼을 이렇게 열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그 인력 양성 문제 또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폴리틱 대학을 우리가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뭐 어디에 몇 개 있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또는 그 절차 뭐 이런 것을 아, 간단하게 그러시군요. 말씀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최근에 그 새로 그 설립 계획에서 예산이 통과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경북 영천인가요? 네,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요 수요 공급 요건들이 다 맞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리고 보잉사에서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는 또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폴리텍이 있긴 하지만 또 거기 학생들이 많다든지 이렇게 충족돼가지고 새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 하시면 지자체하고 뭐 이게 대학은 경쟁적인 거 안 해주게. 아유 뭐 미래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그럼 뭐 제가 우리 워낙 답변 잘해주셔서 제가 아이고 편하게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폴리텍 대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반기 중에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 본계약이 체결될 걸로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효과인데요. 바로 이 새만금 개발 지역이 1억 2천만 평의 지금 용지가 공급되도록 준비되고 있어요. 1억 2천만 평 중에서 3,500만 평은 호수 지역이고 8,500만 평이 육지로 공급됩니다. 8,500만 평 중에서도 산업용지가 있고 관광용지가 있고 농업용 나누는데 우선 산업용지가 되게 되면 거기에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오도록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에 삼성전자가 300만 평을 들어오도록 이미 새만금 개발청하고 MOU를 체결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기업이 들어와야 대북 유치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4년 그 FTA가 국회 통과되고 새만금 개발 공사가 단계적으로 끝나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끝나면서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분장대학교가 아마 가장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접적 전체가 이렇게 보면 분장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그 다음에 약간은 다리 하나 건너면 서천군도 그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서천군이 앞으로 새만금 개발 지역에 국내 대기업이 왔을 때 협력업체들이 따라옵니다. 2차, 3차 이렇게 협력업체들이 같이 서천에 공단에 채워주면 협력업체에 필요한 인력들은 가까운 데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연관해서 본다면 앞으로 서천에도 지금 폴리틱 대학뿐만 아니라 그런 산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산업 필요한 인력 수요가 생기고 수요가 생기면 학교가 발생하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중 FTA가 우리의 문제다. 준비를 하는 게 한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여기 안 오고요. 가까운 부안이나 익산이나 군산에만 갈 텐데 준비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서천에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준비를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느냐. 기업체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돈 벌려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역 민심이 기업 친화적인 지역이냐 이런 것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은 반기업 정서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그 정치의 매력이 있어요. 매력 중에 하나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폴리틱대학 그 문제도 어떤 중요한 밝은 면으로의 변수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한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것은 뭐 정답이 없이 하루 종일 토해 답이 없습니다. 서천군 뚫었습니다. 여기도 모인 방청객들도 매우 분야가 달라서 또 이런 부분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적어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문제가 적어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그렇습니다. 정답 없어요. 아까 말씀한. 그렇지만서도 계속 논의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게 정책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했고 어떤 부분은 지역 실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서도 이렇게 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노대래 장관님, 방한 장관님 어려운 거로 모시는 한 마지막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폐회를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5월 13일 날 10시 반에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는데 강사는 정운천 전 농림식품 수산부 장관입니다. 헬스부 생기기 전에 헬스부가 같이 했던 장관인데요. 그분 아주 재밌는 분이 되게 가까운 분인데 원래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고향이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에 내려갔어요.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좀 지었는데 참다리 키위를 재배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고 또 최근에는 고구마를 재배해서 고구마를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상표를. 그래서 정운천 장관 말에 의하면 자기가 키운 고구마 1kg하고 쌀 1kg하면 고구마 1kg 값을 더 많이 받는다. 저도 그 고구마 부쳐서 먹어봤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정부에 가서 장관도 해보고 또 평생 농사를 지어보시고 사회활동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음 달 강사로 돼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오늘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고민은 자녀들의 대학 입시와 취직입니다. 전국의 공통 관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의 주제는 대학 입시와 직업 교육 이렇게 주이고요. 강사는 박종구 총장님이신데 박종구 총장님은 전에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처 차관,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총장, 폴리텍 대학 전국의 46개 이사장을 하신 분 현재는 초당대학교 총장이신데 아주 강의를 잘하세요. 미국 밴더베르트 대학 경제학 박사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6월 달에는 여기 계신 분 말고 학생들도 많이 와 들으시면 장래 직업에 대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어른보다 학부모들한테 강사들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 가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까 방한남 장관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고등학교 졸업자 20%만 대학 가면 그 사람 사회에 필요하고 80%는 대졸 아니라도 사회에 필요한데 반대로 80%가 대학 가다 보니까 참 어렵다.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6월 달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7월 달에는 하델기로디고에서 서울의 삼성병원 원장님을 모셔다가 중년, 장년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강의를 매우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농촌, 농어촌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장년들, 노년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주제를 갖고 정책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